이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국 영어로 highest and best use를 번역한 말이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가진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는 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첫째는 이제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중요한 최대 수익을 실현하는 것. 그러면 최대 가치, 최대 수익 이런 걸 실현하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제 지역 분석이 뭐고 개별 분석이 뭐고 한지는 감정 평가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최유효 이용이었던 용도라도 시장 상황이나 기술이 변화되면 더 이상 최유효 이용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 특이 이용 또는 단일 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특이 이용이 뭐냐, 또는 여기 비적법 이용이 뭐냐, 이런 거. 특이 이용은 최유효 이용이 주위 토지 용도와는 다른 특이한 용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의 업무용 건물이 최유효 이용인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적법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의 법령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은 과거의 건축 당시에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현 법령 하에서도 허용되는 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적법하다고 할 텐데 학술적으로는 이걸 부동산 학에서는 비적법 이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선 후퇴 규정이 건축법에서 공법에서 배웁니다. 건축선이 뭐고, 어쨌든 후퇴 규정이 개정돼서 개정 법령상의 건축설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 건물 부분을 이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법에서는 이렇게 건축선 요건을 더 강화시키면서도 근데 이 법 개정 전에 지었던 건축물은 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지요. 그랬을 때 이용을 이제 비적법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 전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다음 복합 이용이라는 것은 여러 용도로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주상 복합 건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초과 토지, 잉여 토지 개념도 중요한데, 초과 토지는 둘 다 모두 건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 부분인데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초과 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이제 잉여 토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리카도가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는 방법, 이걸 이제 집약적 이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방적 이용은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토지 부분에 새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비옥하니까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은 그 산출물이 노동과 자본의 그 비용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새로 이용하는 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및 자본의 양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하고, 집약적 토지 이용의 한계, 즉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양과 산출물의 양이 산출물의 가치가 이제 같아지는 집약도를 집약 한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방적 토지 이용의 한계, 토지하고 그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는데 산출물이 이제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그걸 조방 한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가가 높을수록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높아지겠죠. 이를 지가와 토지 이용의 피드백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가 구배 현상, 구배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이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가 도심이다 하면은 이렇게 지가가 도심에서 제일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이쪽도 도시 이쪽 방향도 이렇게 낮아지는 요걸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예, 이런 현상이죠. 예, 지가가 이렇게 여기 제일 부분이 높고 이런 현상, 낮아지는 현상. 이 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토피카시의 지가 조사를 통해서 입증됐고요. 도심에서 지가 수준이 가장 높은 곳, 이 지점이 제일 높죠. 지가가 이걸 100% 입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이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직주에서 직은 직장, 주는 주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주 분리는 이 직장하고 주거하고 떨어져 있는 현상이죠. 도심의 높은 지가 등으로 해서 근로자가 주거를 외곽에 두는 현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주 분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도심이 공동화되고 시 외곽의 침상도시, bed타운을 침상도시로 한자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 고동, 도심의 출퇴근 시간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집주 접근 현상도 때로는 발생할 수 있어요. 도심지가 안정되고 또 반면에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거를 도심 근처에 두죠. 이걸 회귀 현상이라고 또 하죠.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도심의 불량주택이 이제 재개발되는 도시 회춘화가 일어나게 되죠. 직주 접근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스프롤 현상, 이 개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가 스프롤이라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공업시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발생하는데 도시 스프롤이 발생한 지역은 이제 토지가 최유효 이용이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무질서하고 불규칙하다고 평가가 되니까요. 예. 자,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의 의미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조성,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이용권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 부동산 학에서도 대략 그런 의미로 부동산 개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 개량 신축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반적 활동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어떤 형식의 과정을 거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결과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거고요. 부지는 달리 이제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할 때도 대비해서 이제 부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옵션을 확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하기로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금융을 하고 뭐 대출을 받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을 하겠죠. 근데 마케팅도 보통은 뭐 이때부터 하는 것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쭉 나와 있는데 이 타당성 분석 그러면은 타당성 분석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법적 분석, 물리적 분석. 물리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 토양, 지질, 지형 등 물리적 요소들이 기술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의 분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분석 결과를 두고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이제 채택 여부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위험이 있어요. 법적 분석, 법적 위험,
법적 분석을 통한 법적 위험이 있는 거고, 법적 분석은 법적 위험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가, 또는 뭐 소유권 관계나 인근 주민의 민원과 같은 사법적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시장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 위험도 고려를 해야 돼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개발될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거나 뭐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위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산업 진행 초기 단계에서 미리 그 선분양을 하면은, 아직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도 선분양을 하면은 시장 위험을 이제 매수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자가 시장 위험을 부담하게 되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분양 가격은 완공 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인원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위험은 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비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직접 시공하지 않고 이제 시공자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대금을 확정하고는, 그 다음에 대금을 확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대금보다 높이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제 최대 가격 보증 약정 조항이라는 또 조항까지 두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까지 넣어두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공자로서는 또 비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니까 계약 금액을 높여서 이를 상쇄하려고 하겠죠, 시공자는. 자, 그럼 타당성 분석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법적 분석, 물리적 분석, 시장 분석, 경제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법적 분석하고 물리적 분석을 시장 분석에 넣어가지고 크게 시장 분석하고 경제적 분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은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협의의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 순서로 이루어져요. 순서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넓은 지역부터 보고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부동산을 살만한 사람들, 시장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란 건 그 부동산이 이제 팔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협의의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 순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 산업이 이루어질 지역의 뭐 이런 인구, 가구, 고용, 소득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이 기반 산업이 무엇이고 그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소득 등의 증가가 지역의 고용, 인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이 경제 기반 분석이 행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경제 기반 분석 자체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인지는 보통 입지 계수를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입지 계수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입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나 생산량이 전체 산업 고용 인구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에 대해서 어떠한지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용 인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고용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분모는 국가 전체 고용 인구분의 국가 전체 이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그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분의 그 지역 특정 산업 고용 인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업에 대해서 전체로 고용 인구가 뭐 국가적으로 10%다. 국가 전체 고용 인구 중에 부동산 고용 인구는 10%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게 한 뭐 20%다. 예, 하면은 입지 계수가 2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보다 크면은. 예, 여기도 그 지역도 10%면은 딱 뭐 평균인데, 그보다 좀 커져버리면 1보다 커져버리잖아요. 분모가 더 분자보다 크면, 그럼 기반 산업에 속해요. 그래서 기반 산업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은 비기반 산업도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반 산업들의 고용 인구를 합산하여 그 지역 전체 고용 인구로 나눈 것을 기반 산업 비율이라고 합니다. 기반 산업 비율이 왜 나오냐면은
경제 기반 승수 이걸 경제 기반 승수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즉 그 경제 기반 승수 이론에 의하면은 이걸 이제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기반 산업 고용 인구 증가량 그러니까 기반 산업 여부를 고용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반 산업 고용 인구 증가량 곱하기 이 경제 기반 승수 곧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을 하면은 지역 전체 고용 인구 증가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반 산업이 어떤 뭐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이게 기반 산업이라고 하죠. 이게 1만 증가했다고 봐요. 1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을 하면은 지역 전체 고용 인구 증가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반 산업 비율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기반 산업 비율은 이 고용 인구를 기준으로 이제 기반 산업을 했으면은 전체 고용 인구분의 기반 산업 인구죠. 그러면 전체 고용 인구를 뭐 한 10만이라고 보죠. 10만 이게 분모고 그다음에 기반 산업의 인구 뭐 2만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업의 인구가 2만이다. 그러면은 10분의 2, 20%지 않습니까? 예. 10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이 5죠. 5. 10분의 2니까 5분의 1분의 1이니까 5가 돼요. 5. 그래서 기반산업 고용 인구가 뭐 1만 증가했다. 예. 1만 증가했다 하면은 전체 고용 인구는 5만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협의의 시장 분석을 보겠습니다. 지역 경제 분석 다음에 이런 협의의 시장 분석은 개발 예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이제 시장 지역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고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것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협의의 시장 분석이고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예정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개발 예정 부동산의 능력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 유형, 질 등을 고려해서 행하고 이때 중요한 개념이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 매매 또는 임대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5개월 동안에 몇 %가 임대되느냐라는 게 그리고 뭐 절반 임대됐다면 50%예요. 6개월 흡수율은 50%뭐 이런 거. 그다음에 흡수 시간 완전히 이제 매매되는 데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린다 하면 흡수 시간이 1년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역 및 부동산 유형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흡수율 또는 흡수 분석을 통해서 개발 예정 부동산의 장래 흡수율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경제성 분석 단계로 나가는데 경제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타당성 분석 단계, 협의의 타당성 분석이죠. 이건 이제 예상 수입과 비용을 추산하여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지를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은 이제 이런 분석을 한 결과 순형가법이나 뭐 수익성 지수법 등을 이용해서 어떤 대안이 여러 가지 대안 투자 그 분석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금융 활동을 하고 건설하고 그다음에 뭐 분양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분양을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배울 개발의 유형 중에서 후 분양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선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이 완성되기 전에도 초기 단계부터 분양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죠. 그런 걸 선 분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후 분양을 전제로 분양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신개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서 규율하는 이제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유형 정도는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는 부동산 학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각 사업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뭐 적어도 이 6개는 이 6개의 사업이 있다. 정비사업에는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학술적으로 보전 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보전 재개발은 이제 가장 경미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노후 쇠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예방이 목적인 재개발이니까요. 수복은 이제 뭐 지킨다 할 때 숫자하고 그런 복자 회복한다 할 때 복자죠. 그래서 이건 보전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한 상태인데 현재 시설을 대부분 유지하고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이 정도. 네.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용 환지 및 혼합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분류 방법인데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등이 개발 근거 법령에 따라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고 양자의 혼합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통해서 이전할 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 등의 이전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는 개발 지역 내 토지 중 일부를 보류지로 지정해서 그 보류지를 팔아서 이제 사업 비용 또는 팔지 않고 거기에 공공시설 용지로 충당을 하는 거고 나머지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종전 토지 가름해서 개발 지역 내 새로운 토지로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 토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 옆으로 보겠습니다. 일정 토지 중에서 이 부분을 보류지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전부 토지 소유자들이 나눠야 되니까 조금씩 작아지게 됐죠. 그래서 그 환지라고 합니다. 또 보류지를 여기에다가 설정할 수 있고 또 이쪽 부분에도 설정할 수 있고 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하나의 개발 방식에서 양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일부 지역은 또 환지 방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공법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공공개발, 민간개발, 그 다음에 공공민간 합동개발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건 공영개발이라고도 하는데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개발이죠. 그래서 주로 수용 방식하고 근데 수용 방식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거니까 좀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죠. 다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은 그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개발 주체인 경우에요. 이 민간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공익과 밀접히 관련되어서 이제 수용 환지 등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죠.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도정법, 택지개발 촉진법, 사회기반시설이나 민간투자법 등 각종 개발 법령에서 민간을 사업 시행자로 하는 규정이 이제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제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개발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지금 개발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민간 개발에 있어서 다음 화면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한 개발업자 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과 개발업자 간의 공동 시행, 법인으로 안 만들고 그냥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개발 주체로는. 그 다음에 개발 주체가 이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사 대금은 완성된 개발 결과물의 일부로 지급하거나 토지 중에 일부를 주거나 또는 건물 중에 일부를 주는 거죠.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하고 그걸. 그 다음에 개발 결과물의 분양 후 대금, 개발 결과물을 분양해가지고 제3자에게 분양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걸 분양금 정산 방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주체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신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탁이 행해지면은 신탁업자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 계약을 체결되면은 그 신탁 재산에 대한 위탁 재산이죠. 여기 잘못됐습니다. 위탁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 주체는 변화가 없죠. 위탁한 사람이 권리 의무 주체예요. 근데 위탁 받은 사람, 수위탁자가 개발 사업을 대행할 권한을 취득하죠. 그래서 수위탁자 대행의 법률 효과는 개발 주체에게 귀속돼요.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데, 자, 그리고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발업자들이 공동으로 아예 법인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 주체로 법상으로는 하나의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단계는 이르지 않고 공동사업 계약만을 체결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특히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뭐 공동 시행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컨소시엄이라고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그 도정법에다 나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정비사업 조합과 시장군수 또는 LH공사가 공동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꼭 도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개발 사업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예로 도정법에도 그 예가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작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개발 방식의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는 이런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 사회 기반 시설을 민간 법인이 주무관청과의 계약, 이 법에서는 이걸 실시 협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에 따라서 투자하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운영권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얻거나 아예 그 소유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방식이 이제 4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꼭 이 4가지 이외에도 또 다른 방식도 합의하거나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예, 구체적 방식은 이 4가지가 대표적인데 이외의 방식도 민간 부분이 제안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주무관청이 이 민간 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같은 걸 정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으로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응한 사업 시행자가 응하면은 채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4가지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BTO, Build, Transfer, Operate의 준말인데 뭐냐면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업자가 이제 해가지고 준공을 해서 해당 시설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거예요. 트랜스퍼는 이전한다는 말이거든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는 오퍼레이트만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 운영권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BTO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설 운영권을 그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데 이 일정 기간 동안은 특히 그 중에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국가 지자체가 임차해서 이 오퍼레이트를 가진 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임대할 권리는 가지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 협약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 임차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빌드 트랜스퍼 하기는 하되 이 건설에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트랜스퍼까지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는데 리스를 해 주는 거예요. 운영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저기에게 리스를 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B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BTO의 일종이라고도 하는데 BTL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B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BTL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돼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사업 시행자는 BTL에서도 시설 관리 운영권자는 사업 시행자예요. 근데 국가가 임차해서 사용 수익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해서 국가가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런 걸 BTL 운영권을 가진 이 사업 시행자가 임대를 해주는 거, 리스를 해주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BOT 빌드에서 트랜스퍼 하지 않고 own해요. own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거예요. 소유권.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돼요. own한 다음에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지자체로 귀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그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됐다고. 그 다음에 BOO는 own하고 operate, 트랜스퍼 하지 않아요. 계속 소유권이 인정돼요. 예. 이런 것들을 BOO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계속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작년 시험에 BOO가 나왔죠. 자, BO 다음 중 맞는 것은 해가지고 다른 것들 다 틀리게 설명하고 BO만 맞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선분양, 후분양은 이제 상대적 개념인데요.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공정이 이제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때 분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들은 국가에서 규제를 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선분양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이제 분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이제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토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분양 보증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히 보죠. 그래서 이 분양 대금은 또 그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금은 대금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해서 대금의 20%, 그 다음에 중도금은 대금의 60% 범위 내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공사금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공되고 입주할 때 이제 잔금을 받는 건데, 결국은 이 20%, 60%, 80%까지도 완공 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버리면은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분양 보증을 받으면은, 분양 보증이라는 거 금융기관으로 받으면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때 돈을 받으니까 이제 일종의 선분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걸 말소하지 못하면은 말소할 때까지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축이 다 완료됐더라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주택 이외의 건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도 주택 법령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분양 보증을 받으면은 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라는 걸 체결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착공만 하고 착공 신고 바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되어야지 분양받을 자를 모집할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신탁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자는 이 은행을 수익자로 해서 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요. 그러면은 착공 신고와 더불어 분양을 개시하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는 이 신탁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시행사가 이제 은행의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은 은행 수익자죠. 그래서 은행이 신탁회사에게 신탁 목적물인 대지의 처분 및 그 처분 대금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탁을 담보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채권자인 은행을
그 수익자로 해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거. 그래서 예, 담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신탁을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관리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보존하고 이용, 개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그 종류가 중요해요. 종류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중요한 분류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게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이 분류예요. 영어로 이 Facility Management 시설 관리 FM, 그 다음에 Property Management 이걸 이제 재산 관리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Asset Management AM 이건 이제 자산 관리, 재산하고 자산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설비의 보수, 에너지 관리, 청소, 방범 이런 활동에 한정되는 관리예요. 가장 좁은 의미의 관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산 관리는 임차인을 유치하고 또 임차인을 유지하는 활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재산 관리라고 하면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제일 폭넓은 건데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적극적 관리. 그래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 자산 관리에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매입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그 업무로 하는 거예요. 자산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파는 것까지 관리를 해요. 예, 이런 것까지 아주 폭넓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것도 자산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예, 부동산 관리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 기준으로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이렇게 분류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 관리는 이제 그 물리적 관리를 뜻하는 거니까 이제 시설 관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위생, 설비, 보안, 유지 관리가 이에 속하는 거. 법적 관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확보 및 유지.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 등에 의한 법적 이용 가치의 개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체결, 공법상 주제의 관리,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법적 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의 수익과 비용의 관리를 말해요. 그래서 회계 관리,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또 부동산 관리는 이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가 관리라는 것은 이제 직접 관리 또는 자연 관리라고 하는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소규모 임대차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관리 업무를 통제하는 게 용이하겠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또는 그 고용일 자기가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보안 관리나 기밀 유지가 용이하고, 단점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 관리, 이건 간접 관리, 외주 관리라고 하죠. 관리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최근 대규모 되고 소유자가 직접 그 건물에 있지 않고 부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죠. 위탁 관리도. 그래서 자가 관리와 반대의 장단점이 있고, 혼합 관리는 일부분은 자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위탁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채택될 수가 있고요. 예. 두 방식의 장점이 구현될 수 있는데 반대로 두 방식의 단점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겠죠. 혼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지 활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설 관리나 이 기술적 관리에 유사한 개념이죠. 유지 활동은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일상적 유지 활동, 청소 등 통상적 유지 활동 말하고, 예방적 유지 활동은 이제 유지 계획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교환하거나 점검하는 활동. 그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수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정적 유지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또 관리와 연관돼서 임대차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임차인을 선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임차인 선정 시 주안점은 이제 부동산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임대인도 부동산 성격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할 때 또 임차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고를 때는 다른 입주자와 얼마나 어울리는가를 의미하는 유대성, 그 다음에 그 좀 어울리는 곳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 예, 얼마나 올릴 수 있겠는가, 매상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사무실은 그 목적 활동, 사무 활동의 임대 공간의 적합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장용, 특히 매장용 부동산에서는 업종을 적절히 배합을 하는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죠. 매장에 뭐 한 가지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병원, 빌딩,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병원, 뭐 소아과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도 있고 이렇게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명 백화점이나 유명 회사의 지점 등 중요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제 중요 임차인이 잘 이동하지 않으니까 중요 임차인은 뭐 정박 임차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군소 임차인들은 이제 정박 임차인들의 입지를 고려해서 자신의 입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의 유형 이거 중요합니다. 순임대차, 그 다음에 조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조임대차, 그로스를 이제 조라고 하기도 하고 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조임대차요, 그로스 리스트예요. 왜냐하면은 임차인이 임대료 외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뭐 조세, 보험료, 유지 수선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차죠. 예,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의 일반적 방식인데 순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넷리스를 이제 순임대차로 번역하는데 이건 뭐냐면 차임 이외에 차임은 그대로 그냥 차임이고 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에 대한 조세, 보험료, 유지 수선비 이런 것들을 원래는 그 소유자가 부담하고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까지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요. 임차료 이외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임차료는 그야말로 넷이다. 그 위에 이런 것들도 또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별도로 임대차에게 지급하면 이걸 순임대차라고 학술상으로는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료를 임차인 매상고 일정 비율로 정하는 임대차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하고 임차인의 매상고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 임대료로 받기로 한다. 예,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뭐 매장 임대차나 이런 경우에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임대료 수집 활동도 중요하죠. 약정기일에 납입되도록 하는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의 관리 정보 체계도 그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죠. 부동산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적절한 관리, 뭐 보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 관리자, 부동산 소유자의 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까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가 있죠. 뭐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까지 그런 전문가를 말하는데 뭐 이 관리 수수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관리 수수료는 뭐 건물의 내용 연수, 그다음에 관리에 수반되는 위험의 종류,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내용 연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보험, 부동산에 관한 보험은 뭐 화재보험, 책임보험, 임대료 손실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뭐 건물에 무슨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랬을 때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게 예죠.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것은 화재 발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임대차를 하지 못해서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개념을 보겠습니다. 내용연수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버틴다는 거죠. 버텨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건데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의미가 뭐 물리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건물의 이용으로 인해서 건물이 마멸되거나 파손돼서 또는 뭐 자연 작용으로 인한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 예, 그걸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 연수는 설사 이렇게 아직 사용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비의 부족, 뭐 건물 외관, 그 다음에 디자인의 낙후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기능적 내용 연수가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 그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실이 뭐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욕실이 아주 좁게, 더구나 아주 좁은 욕실이 하나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능적 내용 연수가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 감가 수정, 원가법에서 이제 감가를 하는데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감가 상하 수정을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정평가에서 또 배웁니다. 예. 그 경제적 내용 연수 의미는 인근 환경과 건물이 부적합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인근의 다른 건물과 비교한 시장성 감퇴 등으로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라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해요. 환경,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예,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 내용 연수, 이게 있는데 이제 법적 내용 연수라고 딱 보시면 더 의미가 더 잘 다가와요. 이 세법상 기준이 되는 내용 연수예요. 그래서 세법상 건물 등 고정자산 수명의 예측 기간이에요. 즉 내용 연수가 경과하면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0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의 기간이죠. 기준이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매해 고정자산의 가치, 고정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건물이죠. 토지는 아니고 가치가 준다고 보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감가상각액은 세금 계산에 있어 우리가 영업수지 할 때도 봤습니다. 세금 계산에 있어 손금, 입금에 대응하는 용어인데요. 입금 마이너스 손금이 이제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손금에 산입을 합니다. 감가상각액은. 그래서 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만큼 그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정액법이고, 일정한 비율로 매해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정률법, 비율법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별로 또 기준이 되는 내용 연수가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25%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건물의 경우에 목조는 20년이고, 예, 그 철근 콘크리트 조는 40년입니다. 뭐 몇 년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대강의 내용,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을 생애 주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5개까지 단계가 있죠. 전 개발 단계. 전 개발 단계는 이제 건축을 하기 전 단계, 건축 계획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단계, 건물을 신축해서 이제 완성된 단계를 말합니다.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은 이때 가장 높죠. 신축 단계 때. 그 다음에 안정 단계, 건물이 이제 신축 이후에 제 기능을 발휘해 본격적으로 이용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노후 단계는 이제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뭐 저소득 임차인에 유입되는 것도 이제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노후 단계를 지나면 이제 폐물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물리, 기능, 경제적 유용성이 거의 소멸된 단계를 말하죠. 자, 이렇게 폐물 단계 맞았습니다.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을 유지, 변경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증권도 이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에 속합니다.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마케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환경은 크게 이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분리돼요. 그래서 거시 환경에는 자연 환경도 있고 인문 환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문 환경에 뭐 경제, 기술, 정치, 행정, 사회, 문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 환경에는 경쟁업자를 미시 환경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일반 공중도 미시 환경으로 보고 정부도 미시 환경에 속합니다. 자, 마케팅 전략은 크게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하고 다음 화면에서 보실 이 고객 점유, 고객을 점유하는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시장 점유에 중점을 두는 거하고 고객 점유에 중점을 두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고객과 관계에 중점을 두는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고객 점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기로 하고요. 시장 점유는 이제 그 전통적인 전략이죠. 시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전략인데, STP 전략하고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집니다. STP라는 것은 첫 글자를 따서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타겟팅을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 포지셔닝은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연령, 소비자가 시장이죠. 소비자를 연령, 소득 등에 따라서 세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표적 시장 선정은 이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경쟁 상황이나 자신의 장점을 고려할 때 어떤 시장이 가장 유리한 세부 시장인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화는 그 표적 시장이 선정되면은 거기서 자신의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거. 이걸 이제 STP, 첫 글자를 따서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그다음 포지셔닝, 차별화.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 4P 전략이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어떤 곳에 위치시켜 놓느냐, 제품을, 그게 플레이스니까 그걸 유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P는 또 마지막 P는 프로모션, 홍보, 판매, 판촉, 요 네 가지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측면에서 마케팅은 이 구조물과 부대 시설, 설계 등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것, 포지셔닝하고 STP 전략에서 포지셔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거고, 가격 전략 중에서 이 가격 측면에서 마케팅 방법으로는 초기 고가 정책, 이걸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다가 점차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확보한 다음 점차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이제 penetration pricing, 시장 침투 가격 정책,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초기 고가 정책하고 시장 침투 가격 정책하고, 그다음에 유통은 직접 유통을 할 수 있고, 분양 대행사나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 유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행태나 심리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말해요. 이 시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소비자 개인들의 이 에이다가 나오시면은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이 에이다, attention 주의하고, interest, desire, action 이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각 과정에서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일회적 관계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에요. 브랜드 이미지 광고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부동산 광고 마케팅의 주요 구성 요소였죠. 4P, 그 4P 정책에서 4P 중에서 마지막 P가 프로모션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광고로 할 수 있죠. 광고나 홍보가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고하고 홍보가 비슷한데, 구별을 한다면 광고는 그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제반 의사전달 활동을 말하고, 홍보는
의사 전달에 대해서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광고와 구별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제공하는데 뭐 돈을 내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후원 활동, 세미나 주최 이런 것들이 홍보에 속하죠. 부동산 광고의 특징은 내용이 개별적이다. 부동산은 각 부동산만의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내용이 개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광고 지역이 제한적이죠.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물건을 뭐 부산에 뭐 소비자에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물건을 뭐 부산에 있는 물건을 서울 소비자에게는 잘 광고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광고 기간의 제한, 거래가 성립되면 광고 필요성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양면성,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도 광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서 뭐 중개 서비스는 매도인을 대상으로도, 매도인도 고객이 되니까 광고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의 규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를 이제 규제하죠. 뭐 거짓 과장 광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비방적인 광고는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광고의 분류, 목적에 따라서 기업 광고, 특정 광고, 계몽 광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차이를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고 매체에 따라서는 점두 광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 신문 광고에는 점두 광고는 이제 중개사무실의 유리창이나 뭐 게시판에 하는 광고를 말하고, 신문 광고는 신문에 하는 건데, 신문 광고는 안내 광고하고 전시 광고로 나누죠. 안내 광고라는 것은 안내란이 있죠. 광고하는 조그만 란, 거기 면에다가 광고하는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전시 광고라는 것은 안내 광고 외에 뭐 일면 하단에 바로 크게 낸다랄지 뭐 아니면 전면 광고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전시 광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우편에 의한 방법, 광고 우편물들 많이 오죠. 그걸 디렉트 메일이라고 합니다. DM. 그 다음에 그 TV, 라디오 광고, 뭐 인터넷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매체에 따라서 교통 광고,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 이 판촉물 통해서 뭐 병따개나 메모꽂이, 볼펜 등 판촉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노벨티 광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드 믹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광고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 광고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TV 광고도 할 수 있고 교통 광고도 하고 이렇게 배합하는 걸 애드 믹스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